안녕하세요. 헬스트 파인더 김석환입니다. 이제 11월도 마지막 한 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월이면 올해도 이제 달력 딱 한 장 남은 시간인데, 정말 시간이 좀 빨리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11월 들어선 특히나 증시, 특히 국내 증시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가 되는 이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번 마지막 한 주에는 또 우리가 어떤 것들을 봐야 할지 저와 함께 바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전체적인 일정을 보면 지금 이제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이 해소가 됐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노동통계국이라든지 상무부라든지 또는 경제분석국이라든지 이런 주요 기관들의 경제 지표가 원활하게 좀 발표가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죠. 특히 이번 주에도 원래는 미국의 뭐 3분기 경제 성장률 GDP라든지 또는 물가 데이터, PCE 물가 데이터나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이제 다 연기가 됐습니다. 연기가 된 상황이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도 보면 뭐 특히 이제 미국에서는 주요하게 이제 발표되는 것이 일단 화요일 날 예정되어 있는 9월 소매 판매라든지 생산자 물가 지수, 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얼마만큼 나올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또 하나는 지난주에 이제 미시건대 소비자 심리 지수의 확정치가 뭐 나오기도 했는데 별로 좋지 않죠. 그래서 지금 이제 민간에서 나오는 컨퍼런스 보드에서 나오는 소비자 신뢰 지수의 움직임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자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 외에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번 주에 금통위가 있습니다. 목요일에 이제 금통위가 있을 예정이고 11월 중순경에 한번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깜짝 발언이 좀 있었죠. 그러면서 약간 우리나라 채권 시장의 발작 아닌 발작이 좀 나타나기도 했었고, 원화의 약세폭이 훨씬 더 가팔라지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죠. 이제 그런데 이제 이번에도 일단 시장에서는 금리 동결에 대한 전망이 좀 우세한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금통위를 어떻게 될지 좀 보도록 하고요.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목요일이 추수감사절이에요. 그래서 휴장입니다. 그래서 전후로 해서 특히 이제 금요일 같은 경우가 미국 증시가 이제 1시에 조기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약간 이번 주 좀 느슨한 움직임이 예상이 된다. 그리고 그 앞에 보면은 실적 발표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뭐 베스트바이라든지 데일리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실적 발표하니까 요거까지 같이 한번 체크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요 내용으로 좀 보도록 하죠. 자, 일단 11월 들어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가 됐다. 근데 그 변동성이 상방이 아니라 하방적으로 좀 더 커지는 모습들이 좀 나타났다 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술적인 움직임 상에서 보면 견조한 상승 추세가 약간씩 무너지는 이런 움직임들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S&P 500 지수를 통해서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보면 이게 지금 50일 이동평균선과 100일 이동평균선인데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상승 추세 자체는 상당히 견고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과 뭐 암호화폐 시장, 특히 비트코인의 가격 흐름을 좀 비교해 보면 암호화폐는 이제 이렇게 이제 꺾여 있는, 그러니까 이동평균선 자체도 꺾여 있는, 그러니까 과거 한 2, 3개월 동안의 평균 가격이 현재 수준을 하회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모습인데 아직 지수상에서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100일 이동평균선까지 이제 조정을 받은 모습이긴 하지만 현재 그래도 상당히 좀 견고한 기술적 지지가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11월 들어서 왜 이렇게 약세의 모습을 좀 보였을까라고 보면 결론적으로는 AI예요. 그러니까 테크 기업들의 주가 흐름이 좋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지금 여기는 뭐냐면 UBS에서 나오는 AI 위너 인덱스라고 하는 게 있고, 저도 이제 월스파를 통해서 몇 번씩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 여기에 구성하는 기업들의 수가 46개 되거든요. 46개의 기업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아시는, 그러니까 AI 밸류 체인에 들어가는 대부분의 기업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반도체를 만드는 엔비디아부터 시작을 해서 또는 클라우드 업체들 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여기에는 전력과 관련한 인프라, 이런 기업들이 다 들어가게 됩니다. 이 기업들이 대략 한 46개 정도가 되는데 올해 연간 전체적으로 보면 이 46개 기업 중에서 34개 기업이 상승을 했어요. 연간 전체 누적으로 보면. 자, 그런데 11월만 놓고 보면 어떻죠? 이 성과가 뚝 떨어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단 2개 기업만 상승을 했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럼 그 2개 기업이 무엇이냐? 알파벳과 퍼블릭 서비스 엔터프라이즈라고 하는 회사인데 이 알파벳도 보면 3%밖에 안 돼요. 11월 상승률이. 그리고 퍼블릭 서비스 엔터프라이즈는 강보합입니다. 0.2%. 이게 지금 이 2개 기업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알파벳 빼고는 유의미한 상승의 모습을 보인 AI 관련 기업들이 없더라라고 하는 거고, 특히나 전력 인프라 병목 현상에서 보면 올해 SMR가 관련한 기업들의 주가 퍼포먼스가 상당히 좋았죠. 그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뉴스케일 파워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 오클로 이런 기업들도 있죠. 이런 기업들이 특히나 11월에 아주 상당히 큰 폭의 하락세를 좀 보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테크가 좀 약세의 모습을 보이면서 상대적으로 수혜를 받은 섹터가 있죠. 지난주 한번 소개해드렸던 헬스케어 섹터 이런 쪽은 상당히 견고한 모습을 보였고, 특히 지난 금요일에 일라이릴리가 헬스케어 섹터 내 기업들 중에 사상 처음으로 시가총액이 1조 달러를 달성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증시 조정이 커지면 어떻게 되죠? 변동성 지수가 상승을 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시장 내의 공포와 탐욕 지수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극도 공포, 익스트림 피어 수준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빅스 지수 같은 경우가 지난 금요일은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목요일 기준으로는 4월 말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오늘 이번 주에 월스파 제목 보고서가 뭐냐면 Mid and Me Now예요. 이게 뭐냐면 사이콘 에셋 매니지먼트, 예전에 이제 영화에서 보면 빅쇼트가 있죠. 이 영화의 주인공인 마이클 버리, 실존 인물이죠. 마이클 버리도 어떻게 보면 최근에 3분기 그 포트폴리오를 공시하면서 이슈가 됐던 게 엔비디아와 오라클에 대해서 풋 포지션을 공개했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이제 그 이후에 자기가 이제 운영하고 있는 이 사이언 에셋 매니지먼트를 청산하겠다라고 또 공개적으로 여기 보면 서한을 나타내기도 했었죠. 근데 저는 이게 마이클 버리가 어떻게 보면 약간 이제 시장에서 한 발짝 물러서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기존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소회를 이제 밝힌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이클 버리가 유명해진 게 지난 2007, 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 서프라임 모기지 채권들이, 그러니까 상당히 정크 등급의 서프라임 모기지가 여러 단계의 과정을 거쳐서 트리플 A 등급, 아주 고등급의 채권을 이제 변경하면서 이게 시장에서 상당히 팔려나가면서 부실이 가중됐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사례가 지금 이제 시장에서 불고 있는 AI 붐과 약간은 동일하다라고 일단 보고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시장에서 지금 느끼고 있는 게 뭐냐면, 과거에는 그래도 AI가 약간 이제 버블이지 않을까라는 이런 걱정스러운 눈빛에서 이제는 버블이지만 괜찮다라는 이런 확신으로 좀 변화해 가고 수용해 가는 단계로 좀 변화해 갔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이런 부분들에서 보면 약간 마이클 버리의 일단 시장 내에서 자기가 뭔가 공식적으로 하기에는 여러 가지 규제라든지 벽들이 있다 보니 이런 것들에서 약간 한 발짝 물러서겠다라는 취지가 아닐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금 이제 모르겠죠. 향후에 이제 어떻게 될지 이제 봐야 되긴 하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제가 좀 더 한번 눈여겨볼 필요는 있다라고 하는 거고, 여러 가지 이제 종목과 관련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AI 관련한 기업들의 밸류에이션뿐만이 아니라 뭐 AI가 현재 시점에서 시장의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또는 산업 전반적인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키인 거는 맞죠. 다만 이제 이게 이제 시장에서 어떻게 형성이 되어 가느냐, 그 가치가 어떻게 형성이 되어 가느냐에 대한 시장의 다양한 평가는 분명히 좀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고, 지난번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던 게 데이터 센터가 상당히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아직 데이터 센터가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돌아가고 있지 않은 데이터 센터가 훨씬 더 많다. 그 중에 그것과 관련해서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바로 전력 인프라다, 병목 인프라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바가 있는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데이터 센터 한번 건설 현장을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엄청나죠. 엄청난 규모의 크기이죠. 이제 그런데 최근 들어서 미국 내에서 이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거나 이제 이 프로젝트에 반대하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 또는 정치권, 각 지역의 정치권 내 이런 움직임들이 상당히 활발해지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미국의 데이터 센터 워치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2023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이 반대의 측면에서 건설이 중단되거나 또는 지연된 프로젝트가 약 640억 달러 정도였는데, 이번 2분기 보고서가 지난주에 새롭게 업데이트가 됐거든요. 한번 보시죠. 2분기에만 약 950억 달러, 그러니까 지난 2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중단 또는 지연의 규모 이상을 보면 이제 1.5배 정도 되잖아요. 그 이상을 지난 2분기에 현재 프로젝트가 중단되거나 지연됐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 내에서 상당한 규모의 투자가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앞으로는 더
커질 가능성도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양한 기술적인 부분 외에도 이제는 뭐 지역 민심이라든지 약간 정치적인 허들도 하나의 장벽이 되고 있다라는 점까지 좀 체크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매달 글로벌 펀드 매니저들 대상으로 해서 한 서베이가 있거든요. 이 서베이가 약간 이번에 좀 의미심장해서 좀 가져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 이제 시장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하나의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약간 현재 시장에서 펀드 매니저들이 봤을 때 가장 위험스럽게 보고 있는 위험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 그 이제 우리가 흔히 꼬리 위험이라고 하는데, 그 꼬리 위험과 그리고 어떤 거래를 가장 많이 하느냐에 대한 데이터이거든요. 준비한 화면을 통해서 보시면 알겠지만, 현재 글로벌 펀드 매니저들은 AI 버블을 가장 우려스럽게 보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이게 수치가 45%인데 불과 2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게 10%대에서 이게 지난달에 30%대였는데 이번 달에는 45%까지 올라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이외에 인플레이션이나 채권금리 급등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 가장 우려스러운 거는 AI 버블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반면에 어느 거래, 그러니까 펀드 매니저들이 이제 자산 배분을 할 거잖아요. 투자를 하겠죠. 그러면 어느 쪽에 가장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역시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AI 버블에 대한 인식이 변화했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긴 했는데, 그러니까 과거에는 부정을 했다 이거죠. 버블은 없다라고 일단 부정을 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했냐? 버블이지만 괜찮다. 이제 이 수용 단계로 가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AI 버블이 좀 우려스럽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현재 시장에서 가장 큰 이익 또는 벤치마크를 추정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거래는 바로 매그니피센트 세븐을 매수하는 것이다 라고 대답하는 게 바로 글로벌 펀드 매니저들의 동향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저는 그래서 이걸 약간 동전의 양면과 같은 부분으로 좀 보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금 매수, 올해 보면 금 가격이 연초에 보더라도 약 온스당 2,500달러 였단 말이죠. 근데 지금 이제 올해 연중에는 4,300달러를 넘어섰다가 지금은 4,000달러 내외에서 상당히 견고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글로벌 펀드 매니저들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주식 이외에 비중을 많이 늘리고 있는 게 일단 금과 관련한 실물, 헤지 자산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미국의 여러 이제 지역 연방준비은행이 있죠. 이제 그 중에 샌프란시스코 연은에서 지난주에 상당히 좀 유의미한 자료를 하나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이제 트럼프 행정부의 가장 핵심은 관세잖아요. 이 관세와 관련해서 지금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관세가 물가 압력을 높이고 이로 인해서 인플레가 다시금 유발이 되면서 연준의 통화 정책에 있어서 금리 인하를 지연시키는 요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시장의 이제 일반적인 시각이기도 하죠. 물론 관세가 완벽하게 인플레를 유발시킨다 이런 논제는 아니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샌프란시스코 연에서 나온 보고서가 뭐냐면, 지난 150년간의 미국 관세 정책이 거시 경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을 해봤다라고 하는 거죠. 해보니까 결론은 뭐냐면 인플레를 오히려 낮추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업률은 높이더라라고 하는 거죠. 인플레가 낮추는 가장 큰 동기가 뭐냐면 총 수요를 낮췄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총 수요를 어떻게 낮췄느냐? 약 두 가지 채널로 영향을 미쳐진다라고 하는 건데, 하나는 시장에 이제 불확실성이 증가하니까 이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가계와 기업의 신뢰, 즉 심리 지수가 떨어지게 되고, 이게 경제 활동을 위축시킨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또 하나 다른 거는 자산 가격이 하락하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관세 자체가 이제 부정적인 경제적 임팩트를 이제 주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자산 가격 하락으로 이어져서 총수요를 억제하고 실업률을 높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 관세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경제를 부양시키는 요인이 아니라 경제 활동을 억제시키는 요인으로 작용을 해서 결론적으로는 총수요가 줄어들게 되고, 수요가 줄어들게 되니까 가격 압력이 낮아지는 모습을 보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관세가 좋다 안 좋다? 이 보고서는 약간 우회적이긴 하지만 좋지 않다라고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밑에 있는 그림은 좀 이해하기 어렵긴 하겠지만,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관세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인플레는 이제 낮춰진다. 다만 이렇게 실업률은 높아지는 모습을 보인다. 그래서 과거 데이터에서도 유의미한 그런 모습들이 나왔고, 여기에 다른 국가들, 뭐 영국이나 프랑스도 갖다 넣기도 했거든요. 동일한 현상이 포착이 됐다.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도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번 주에 뭘 봐야 되냐? 일단 이번 주에 블랙 프라이데이가 있고 하기 때문에 연말 소비 시즌으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 연말 소비 시즌에 대한 기대치는 높기는 하다. 다만 이게 과연 이제 물가 효과 때문에 이제 그런 건지 아니면 실질적인 소비가 늘어났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각 조사 기관마다 약간 좀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반은 전체적으로 좀 실질적인 소비가 늘어나는 흐름을 보일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반면에 또 반 정도는 실질적인 소비가 감소할 걸로 일단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지난주에 미시건대 소비자 심리지수 같은 경우에는 아무튼 3년 반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었고 지난 예비치 데이터보다 더 낮은 심리지수를 기록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제가 이제 관세 이슈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제 중국에서 미국으로 넘어가는 물동량과 관련한 이런 부분도 말씀 좀 드린 적이 있기는 한데 관세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관세로 인해서 경제 활동이 위축이 되면서 총수요가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컨테이너 물동량이 감소하고 있고 미국 내 트럭 물동량 운송도 감소하는 이런 흐름들이 나타났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어떻게 보면 연말 소비 시즌을 앞두고 미국에서는 항상 매년 9월 정도에 그러니까 7, 8월부터 물동량이 증가하고요. 그리고 9월부터 고용이 증가하게 되는 이런 항상 계절적인 흐름들이 나타났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9월은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지금 뭐냐면 미국 기업들이 채용을 얼마만큼 할 겁니까? 이게 매년 9월 기준으로 나타난 데이터이거든요. 근데 이번 9월 데이터는 2011년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팬데믹 끝나고 나서는 거의 뭐 90만, 100만 가까운 그리고 평소에는 대략 한 35에서 40만 명 정도의 계절 고용이 나타났었는데 올해는 그런 모습들이 없더라라고 하는 거죠. 물론 이제 10월 들어서 약간 회복되는 모습을 좀 보이긴 했지만 올해 연간 전체적으로 보면 예년과는 달리 좀 계절 고용 자체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미국 가계의 신용 측면에서의 스트레스가 좀 계속해서 좀 높아지는 모습들을 제가 여러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더라라고 하는 건데 다시 한번 그림을 통해서 한번 보시면 이게 이제 뉴욕 연은에서 미국 가계의 신용 접근성이 얼마만큼 좋으냐, 나쁘냐를 나타낸 거거든요. 그럼 여기 이제 신용 대출이라고 하는 거는 뭐 학자금, 자동차, 신용카드 대출 뭐 이런 것들 다 들어갑니다. 또는 기타 대출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이게 뭐냐면 거부율이거든요. 거부율인데 이 거부율이 역대 최고 수준까지 찍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보시다시피. 그러니까 어떤 하나 이상의 신용대출 신청을 했을 때 은행이 받아들였느냐 안 받아들였느냐인 건데 안 받아들인 비중이 역대 최고. 이게 4명 중 1명 꼴입니다. 그러니까 약 25% 수준까지 올라갔다라고 하는 거고 또 하나는 모기지 리파이낸싱 같은 경우는 보시면 알겠지만 이 거부율이 45%를 훌쩍 넘어가면서 다시금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미국 가계의 신용 접근성 자체가 좀 떨어지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연말 소비에 대한 기대치를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우리나라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번 주에 이제 금통위가 있다라고 이제 말씀 좀 드렸었고, 그런데 이제 최근에 보면 알겠지만 우리나라의 원화 가치가 상당히 좀 약세의 모습을 보이고 있죠. 원화 가치가 약세다라고 하는 말은 달러 원 환율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 환율이 상승하는 폭이 좀 커지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고, 지금 보면 이제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해서 약간 시장에 구두 개입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그 구두 개입 폭만큼 다시금 다 회복하는 모습이 지난 일주일 사이에 보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달러 인덱스가 연초에 110 레벨에서 이렇게 97 레벨까지 떨어졌다가 다시금 이렇게 100 레벨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근데 비교해 보면 아시겠지만 현재의 레벨에서는 연초에 달러 인덱스가 108, 109 이럴 때의 레벨이다 이거죠. 상대적으로 보면. 그래서 혹시나 연말로 갈수록 이 달러 인덱스가 올라가는, 달러 가치가 올라가는 모습에서 우리나라의 달러 원 환율의 상승 압력이 좀 더 높아질 여지가 있는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렇다면 궁극적으로는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체력, 펀더멘털이 좋으냐 나쁘냐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좀 저희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그게 이제 중요한 게 소비자와 기업이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번 주에 기업이나 소비자 단의 심리 지수들이 좀 발표가 되는데, 지난 새 정부 출범 이후에 반짝 상승했던 부분들이 다시금 되돌림 현상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점들 좀 봐야 될 것 같고, 내년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계속해서 잇따라 좀 상향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약화 요인, 약세 요인들도 좀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 주 금통위에서 일단 현재 시점에서는 금리 동결에 대한 전망이 좀 우세한 부분들이 좀 있고 하기 때문에 이번 주 금통위 결론을 저희가 좀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지난주에 계속 나타났던 일련의 움직임이 뭐였냐면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후퇴되는 부분들이었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달러가 강세로 가게 되는 이런 모습들, 그리고 증시의 하방이 좀 더 하방 압력을 받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났었는데, 지난 금요일에 뉴욕 연은 총재인 존 윌리엄스가 나와서 금리 인하에 대해서 좀 있다는 이제 발언을 하면서 약간 시장에 반색이 되는 모습이 좀 나타났고, 특히 지난 금요일에 좀 특이했던 시장의 움직임 중에 하나는 뭐냐면, 테크주들의 약세 움직임은 지속이 됐다. 다만 뭐 유틸리티라든지 다른 필수 소비자라든지 또는 헬스케어 같은 다른 여타의 섹터들이 고른 강세의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테크 이외에서 보면 알파벳의 주가가 강세를 보이면서 커뮤니케이션 서비스가 좀 강세의 모습을 보이는 이런 움직임이 좀 나타나면서 시가총액 가중 방식이 아니라 동일 가중 방식의 S&P 500 지수가 거의 2% 가까이 상승을 하면서 거의 4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일중 상승률을 좀 기록했다는 점까지 체크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지난주 이제 보고서 발간 기준으로 보면 동결에 대한 기대치가 이렇게 좀 높아졌죠. 근데 이게 지금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한 약 50% 수준까지. 그래서 지금 동결과 25bp 인하에 대한 기대치가 5대5로 상당히 좀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고, 최근에 이제 연준 위원들의 발언 내용을 보면 약간 매파적인 발언들이 꽤 있었다라고 하는 거고, 이것들을 그대로 좀 시장에 반영을 하는 모습들이 좀 있었는데, 지난 금요일은 약간 반대의 움직임이 좀 나타나면서 시장의 기대치를 높이는 흐름으로 나타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번 주에도 보면 연준 위원들의 좀 발언 내용들을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특히나 이제 12월 9일, 10일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번 주에는 연준 위원들의 발언 횟수나 수위 자체가 좀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까지 체크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한 주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일주일 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